네, 중국발 신용 경색 우려가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발 신용 경색 우려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지금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세한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또 긴급 진단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현대증권의 김경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이슈가 또 이렇게 불거지니까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는데요. 네. 아무튼 이번 중국의 유동성 경색 우려, 일단 단기 금리 급등으로 또 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지금 일시적인 유동성 불균형이 원인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다양한 원인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단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중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말과 6월 말에 자금 수요가 좀 폭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기업 배당이라든지 세금 납부, 재정 지출 등등의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수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는 요인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그 구조적인 요인, 즉 공급 쪽의 요인이 더 큰 핵심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중국 정부의 그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긴축적인 행보가 자금 부족을 부추겼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통상 인민은행의 운용 방식은 자금 수요가 몰리는 1월 말과 6월 말에 자금을 항상 투입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6월 5일 이후에 자금을 오히려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1분기부터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 리스크 관리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알게 모르게 보면 굉장히 리스크 관리 쪽 관련해서 세세한 조치들을 많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은행권이 4월 이후에 발표했었던 그 고위험 저신용 관련된 그림자 금융 관련 상품에 대해서 규제한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의 어떤 시장 자금이 더 타이트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어떤 시중 은행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그 한머니성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EFFR 데이터라든지 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한 바로는 4월 달에 중국 쪽에서 빠져나간 그 한머니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중국 한머니는 홍콩을 통해 유입이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뭐 4월 달에 홍콩과 대륙 간의 이런 위장 무역 같은 걸 금지를 시켰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단기 융통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차후에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만약에 유출이 될 경우에는 홍콩에 있는 어떤 자금 풀도 좀 타이트해지고, 그렇게 되면 본토 쪽의 자금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뭐 의도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즉각적인 금융 시스템 위기는 없겠습니다만, 이미 리스크 관리 쪽으로 중국 정부 스탠스가 정해졌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신흥국 자금 유출이라든 이런 요인이 계속 가세할 경우에는 중국 내부적인 어떤 유동성에 대한 어떤 우려들은 계속 간헐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정부가 의도한 부분이 있어서인지 아무튼 이렇게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한 것이 지난 주말이잖아요. 그 후부터 뭐 이번 주 초까지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걱정하지 말라, 네. 유동성은 풍부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인식하는 것처럼 정말 중국에는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상태인 건가요? 뭐 유동성은 지금 풍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GDP 대비 M2 비중을 대략 한 200%에 지금 육박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 시중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지만 뭐 중국 인민은행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일단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봤을 때 초과 지준율이 여전히 2%대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중 유동성의 어떤 불균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은행권의 단기 투기성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정부가 일종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현재 리스크 관리나 어떤 타이트한 그 어떤 자금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시장의 움직임은 계속 불안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의 이러한 스탠스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의 앞서서 말씀해주신 유동성 회수를 좀 중단하는 등 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향후에 중국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헐적인 리스크에 계속해서 노출이 된다면은 정부의 행보도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상해 증시가 오전장이 굉장히 부진했다가 오후에 급반등한 원인은 결국에는 인민은행의 어떤 미세한 스탠스 변화를 시장에서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중 은행권에 대해서 근본 사태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을 했고요. 또 간담회를 통해서 안정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중국 시장의 어떤 패닉 현상은 조금 다소 진정이 되진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저희가 말한 대로 근본적인 어떤 정책 스탠스는 변하지 않고 있다. 뭐 소통을 통한 피드백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 안정을 좀 꾀하고는 있지만은 뭐 즉각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바꿔서 유동성을 투입한다거나 지준율 인하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9일 날 국무원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언을 살펴보면 여전히 신중하고 리스크 관리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걸 뒤집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7월 초까지는 자금 수요가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스탠스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시장 쪽에 어떤 금리가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요인을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또 그림자 금융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중국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채 등 이러한 3대 잠정 리스크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작년 11월에 그 시진핑 리커창 정부가 등장했을 때 정책 미션에 대해서 4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예. 성장 촉진과 물가 안정 그리고 구조조정과 리스크 관리 이 4가지 미션을 얘기를 했는데 당초 시장이 생각했던 거는 레임덕이 작년에 있었었고 올해 이제 신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성장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연초부터 선택한 카드는 역시 리스크 관리와 구조조정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의식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에 앞서 말씀하신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지방정부와 연계된 부동산 그리고 그림자 금융 이 3가지 트라이앵글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중장기의 어떤 안정을 꾀하겠다는 스탠스를 좀 보여준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3대 리스크에 대해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규제 효과로 인해서 좀 잡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이 불안하고 동서부 지역별로 좀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방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로 만기가 연장됐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폭탄 돌리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다. 그리고 그림자 금융은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지금 판단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연초부터 이런 어떤 관리에 들어간 거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금리 시장의 어떤 그 폭등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엔 이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부작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작했다는 측면으로 보면 앞으로의 어떤 어떤 산발적인 그런 어떤 노이즈 요인은 저희가 좀 대비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산업 쪽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어떤 정부의 진행 속도와 단기적인 영향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성장통으로 어떻게 보면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 리스크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앞서서 성장률의 단기적인 하락을 꼽아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경착륙 우려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저희가 이번 6월 달에 그 단기 자금 시장 마비에 대한 사태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올해 경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 원인인데요. 첫 번째는 역시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다. 즉 현재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는 중국의 캐파가 너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서 경기가 웬만해서 산업 활동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 또 하나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요인에다가 금융 시스템 쪽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경기도 만만치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자는 측면에서 중국의 은행권은 결국에 디레버리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대출 시장이 점점 타이트해지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 수요 이런 것들 신용 창출 능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중공업 비중이 높고 투자의 비중이 높은 중국 경제 특성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경기 업사이드는 좀 제한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인식하는 중국의 경착륙과 저희가 인식하는 경착륙의 인식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중국 정부가 인식하는 그 경제 성장률의 바닥은 현재 7%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중국 경기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L자형 횡보를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하셔야 되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뭐 중국발 금융 시스템 리스크 또 신용 경색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이 시장에 좀 패닉을 줬었는데 항상 신용 경색의 우려가 나오면 좀 패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패닉에 빠졌다가 결국에 다시 한번 괜찮다 혹은 좀 과도했다는 측면에서 안정을 다시 찾다가 결국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작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중국 관련해서 경기나 유동성,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세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중국 관련주 중에서 경기 민감 업종 시클리컬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미 공급 과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 쪽보다는 소비 쪽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자라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현재 투자의 비중이 50% 그리고 민간 소비 비중이 GDP 3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의 디레버리징 영향이 제한될 거라고 보고 어떤 기저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소비가 올라오는 그로스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뺏은 게 있다면 10월달 전당 대회를 통해서 주는 것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 관련 주는 거라고 본다면 결국에 소비 관련 정책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그 어떤 중국 관련 소비주와 투자주의 조정은 중국 소비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번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중국 관련 소비주,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련 이슈들 다각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